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너무 갑자기 퍼져서 많이 못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몇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되게 반갑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딥러닝 기반의 이제 배터리 검사 관련돼서 최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발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코그넥스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하고요. 제가 소속된 조직은 이제 어드밴스드 비전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본사 소속의 R&D 조직입니다. 코그넥스가 좀 특이하게도 미국 회사입니다만 R&D 조직 셋업을 한국에 이제 본사 기준으로는 최초로 했고요.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지금 R&D 조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뒤에 조금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일단 물론 마켓 전문가이 저보다 훨씬 많이 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마켓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EV 배터리라고 하는 혹은 배터리 지금 리튬이온이나 이런 충방전 배터리의 전반적인 제조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코그넥스 딥러닝 기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이런 코그넥스 딥러닝 기술이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자료는 현재 배터리 시장은 이제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EV 배터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EV 배터리라고 하는 분야가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면 현재는 한 반,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전체 시장의 이제 4분의 3 이상을 EV 배터리가 배터리 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지오그래피컬하게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배터리 제조사는 전 세계에서 최강자들은 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중국의 CATL,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의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3사가 있고 일본에 이제 또 파나소닉이 있죠. 그런데 마켓 상황으로 보게 되면 또 되게 재밌습니다. 대부분 가장 큰 마켓은 압도적으로 중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배터리 관련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제도 제가 저희 회사에 이제 유럽 세일즈랑 같이 일을 했는데 계속 들어오는 문의가 지금 유럽에 있는 제조사들,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조사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계속 많은 투자를 해서 배터리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켓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한 한국 회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생산량의 몇 배 이상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 공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대부분 다 저런 표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보통 하부에 저렇게 내장되죠.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 게 내장되는데 이 배터리 팩을 뜯어보게 되면 그 안에 저렇게 모듈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고요. 이 모듈을 뜯어보게 되면 더 단위 모듈이 이제 셀이라고 하는 모듈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셀 모듈 팩으로 고치는 공정은 전 세계 배터리 EV 배터리 제조에 어디를 가도 통일된 유사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요. 조금 자세히 더 들여다보게 되면 배터리 타입은 크게 이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가 우리가 원통형 셀, 실린더리컬 배터리라고 하는 원통형 셀이 있습니다. 원통형 셀은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묶어서 위에다가 웰딩이라고 하는 버스바라고 하는데요. 버스바로 웰딩을 하고 모듈을 만든 다음에 이 모듈을 또 차곡차곡 쌓아서 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생산되는 배터리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스매틱 배터리. 실린더리컬 배터리는 아시는 대로 가장 대표적인 엔드 유저는 테슬라입니다. 아직도 테슬라는 원통형 셀을 쓰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파나소닉하고 계속 일을 해봤는데 최근에 중국 생산을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공장을 차리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최근에 벤츠 몇 군데 회사가 또 이 원통형 셀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스매틱 배터리인데요. 각형 배터리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위에 있는 원통형 셀과 다른 점은 이렇게 각형으로 생겨서 똘똘 마른 거 빼고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공정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제 녀석을 사각형으로 된 각형 배터리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모듈로 만들고 다시 팩으로 만드는 공정도 역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다른 형태가 이제 파우치 타입 배터리인데요. 파우치 타입은 위에 두 가지 형태와는 달리 위에 두 개는 이제 금속으로 된 캔 안에다가 배터리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 파우치 타입은 말랑말랑한 파우치라고 하는 녀석 안에다가 배터리를 넣고요. 위에 두 가지 배터리에 비해서 가지는 강점은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만 제조 공정 관리가 좀 까다롭고요. 아무래도 말랑말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제조사만이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 파우치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한국에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저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각형 배터리 좀 특이한 점은 CATL이라고 하는 걔네가 제가 알기로는 NMC 계열이 아니라 LFS인가요? 아무튼 뭐 인산철 계열의 이제 재료를 쓰는데, CATL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셀투팩이라고 해서 저 모듈 공정이 없습니다. 바로 셀에서부터 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게 CATL이 가진 장점입니다. 그리고 각 배터리를 안에를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캐서드, 그러니까 애너드, 그리고 분리막, 이 세 가지가 그냥 차곡차곡 쌓여 있고요. 실린더리컬은 우리가 이제 와인딩 머신이라고 하는데 권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집어넣게 돼 있고, 그다음 프리스매틱도 똘똘 많은데 다만 저희는 이렇게 그 평면을 맨 안쪽에 갖다 놓고 똘똘 많은 형태. 그리고 최근에 파우치도 예전에는 저렇게 프리스매틱처럼 말아서 넣었는데, 최근에 공정이 대부분은 폴딩이라든가 혹은 스태킹이라고 해서 잘라서 스태킹하는 과정으로 차곡차곡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그 제조 공정의 사실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제조사를 막론하고 공정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아마 여기에서 벗어나는 제조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조 공정을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믹싱이라고 해서 그 양극재 물질들을 이렇게 믹싱해가지고 액체, 약간 찐득찐득한 리퀴드 형태로 만들어서 그 극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포일이나 구리 포일 위에다가 저렇게 코팅을 하고 말리고 롤프레싱해서 누르고 슬리터링을 그걸 자르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큰 한 1.1m가 넘어가는 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렉트로드 프로세서라고 그래서 전국 공정에서 굉장히 넓은 극판을 가지고 생산을 시작해서 슬리터링해서 자른 다음에 노칭이라고 해서 양 끝에 이제 탭을 형성하는 과정을 노칭이라고 하고요. 노칭 이후에는 이 녀석들을 그 분리막이랑 다시 붙여서 라미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분리막하고 양극재, 분리막과 음극재를 붙인 녀석들을 차곡차곡 쌓거나 말아서 그 배터리로 하나의 셀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젤리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젤리롤을 만들고 양쪽을 이제 웰딩을 합니다. 그 급판들 끝이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가 웰딩해서 한번 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웰딩 이후에 그 리드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웰딩해서 어태치를 하고, 그 다음에 파우치나 아니면 캔 안에다가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액을 넣고 뭐 충방전하고 이런 식으로 다 생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배터리 산업의 그 제조 쪽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보는 특징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모든 공정이 다 상당히 동일하기 때문에 한 고객에서 저희가 성공 사례를 만들면 대부분 다른 고객에다가 비슷한 성공 사례를 다시 확산 전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LG에서 이제 유튜브에 본인들의 이제 그 고객사의 공정을 잘 정리해서 올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이고, 재생이 여기서 눌러야 되나? 안 되네. 이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유튜브 링크가 잘 안 됐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각종 공정에 그 코그넥스 기술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이 사실 적용된 기술은 저희가 이제 ID 리딩이라고 하는데, 그 배터리 제조 공정의 각 물질에 재료에다가 2D 코드나 1D 코드 같은 걸 이제 프린팅을 하거나 각인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들을 읽어서 배터리 그 제조 공정상에서 어떤 셀에서 문제가 있는지, 뭐 어떤 파우치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걸 계속 트레이싱하고 생산이 잘 되고 트레이싱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렇게 보시면 ID 리더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해서 각종 검사들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가끔씩 뭐 3D 스캐너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만든 스마트 카메라로 또 계측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코그넥스가 이 딥러닝을 가지고 주로 검사에 사용되는데요. 이 딥러닝 기술을 어떻게 배터리 제조에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 있어서 검사를 하는 게 사실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챌린징이 있나를 보시게 되면,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가장 큰 그 검사의 문제는 이게 불량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같은 데는 이물이나 뭐 깨짐 아니면 단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만 배터리로 넘어오게 되면 이 물질 자체가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그다음에 펄렁펄렁 거리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고객께서 이게 불량이라고 가져오시는데 이게 양품이 여기 지금 이미지 잘 보이시면 모르겠지만 이게 그 전국 공정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인데요. 일종의 링클 같은 그 거기 접힘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제조 공정에서 이렇게 접힘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스택하고 난 다음에 저기 충방 전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OK라고 가져다 주신 이미지에서도 똑같이 이런 형태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럼 고객께 여쭤보죠. 왜 불량일까요? 그러면 고객께서 얘기하십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갭이 어디 생기냐면 이 검사는 저희가 그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촬영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불량인지 양품인지에 대한 평가는 그 품질팀에서 보통 하시거든요. 사실 품질팀은 이걸 이미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실물을 보시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양볼 판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갭이 생기는데 이걸 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이제 파우치 배터리의 탭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힘이 생기면 웰딩 과정 이후에 여기서 전류가 흐르다가 잘못하면 불꽃으로 이어져서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접혀 있으면 불량이거든요. 폴딩 불량이죠. 그런데 OK에도 똑같이 폴딩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죠. 왜 불량일까요? 글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고객도 잘 아세요. 이 불량 기준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이랑 그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실제 양산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추적해서 다시 불량 기준을 수립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불량 기준 수립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있는 거는 원통형 셀의 튜빙이라고 하는 비닐로 이제 싼 다음에 외관 검사를 하는데요. 사실 이 외관 검사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 외관에 나타나는 어떤 스크래치나 불량들이 실제 배터리 동작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닌지 연관관계 알아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관리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더더욱 그게 엄격해지시는데요. 이런 부분이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해서 저희한테 주시는데 이런 게 불량입니다. 사실 그 기준을 놓고 실제로 적용해 보면 상당히 괴리가 크다는 게 이제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미지 기반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이미지를 촬영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광학이라고 해서 조명을 갖다 놓고 특정한 각도로 뭐 쏘거나 아니면 특수 조명을 이용해서 찍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그 표면에 물체 표면의 반사 특성을 사실 고려해서 조명 셋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물질의 특징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특히 전극에서 보시게 되면 그 양극재 물질들, 코팅된 물질들은 굉장히 매트하거든요. 그래서 표면에서 반사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촬영하려면 굉장히 강한 광을 직광으로 쏘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광량을 이제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광량을 쓰게 되면 저 메탈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반사가 일어나서 이미지가 이제 세츄레이션이라고 하얗게 뜨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커버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많은 난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 딥러닝 기반의 불량 그 검사를 하려면 보통 이제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학습이라는 과정은 이게 불량이고 이게 양품이라는 거를 뉴럴 네트워크한테 알려주는 과정인데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배터리는 제조 공정 특성상 불량 숫자가 거의 불량의 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불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한 10,000개를 생산을 하는데 디펙이라고는 한 두세 개밖에 안 나오고요. 최근에는 저것도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율이 높은 공정인데 여기서 불량을 얻어내기가 극히 어려워서 보통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고객께서 불량이라고 갖다 주시는 게 상당수는 일부러 만든 불량인 경우도 많습니다. 단선을 시키거나 꾸기거나 해서 갖다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배터리 생산 공정이 굉장히 고속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스피드를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미터당 한 그 전국 공정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80m의 속도로 이제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고속으로 지나가는 걸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거 고해상도 이미지로 촬영해서 대용량의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만 사실 배터리 공정에서 검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고넥스 딥러닝이 가진 기술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공장 자동화 혹은 검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딥러닝이 어떤 특징을 가진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뭐
그 산업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의료에서였던 건가? 아무튼 나사의 그 길이를 재본다고 할게요. 길이를 재는 일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특정한 포인트부터 특정한 포인트까지 촬영해서 그 이미지상의 길이를 재면 실물의 길이랑 그대로 똑같이 맞춰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분량을 찾아라 그런다면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깨진 형태가 딱 보이죠. 사람한테 보여주면 대부분 불량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겨진 것도 사실 불량일 수도 있죠. 근데 고객이 기준이 좀 다르시면 이 녀석은 불량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눈에 무언가 다르게 보이는 게 다 불량으로 잡으면 사실은 과감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데요. 이게 바로 불량이 갖고 있는 모호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호함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사람한테 알려주듯이 똑같이 딥러닝도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게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딥러닝 기술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모호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실 검사 부분에 자동화가 되게 많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죠. 이게 좀 몇 년 됐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그 스마트폰 제조 공장의 내부를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보시면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공장 안에 사람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검사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자동화가 많이 된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은 사람이 사실 있을 만한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딱 사람이 많은 곳이 딱 한 군데입니다. 검사하는 곳이죠. 그만큼 검사라는 게 특히 외관 검사라는 게 아까 같이 보셨던 그런 모호함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동화가 가장 많이 안 된 부분이고 저희가 딥러닝 시장의 잠재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래디셔널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머신 비전과 딥러닝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트래디셔널 머신 비전은 이제 저희가 룰 베이스라고 해서요. 아까 보셨던 이제 길이를 계측하거나 그래서 길이를 계측해서 계측된 범위가 예상보다 벗어나면 불량이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양품이 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검사 솔루션을 꾸미게 되면 어느 순간 예외가 계속 발생합니다. 여러 군데 포인트를 이제 대는데요. 거기서 발생한 이미지들이 아주 명확치가 않아서 라인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 게 뭐 몇 센치 이상이면 불량이냐 이런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양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준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데 여기 예시를 하나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것도 길이를 계측해서 불량인지 양품인지 판단하는 녀석인데 엔지니어가 어느 순간 기준을 저렇게 추가하다 보니까 저렇게 초록색 선이 무지막지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저렇게 복잡해지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솔루션을 공장에다 갖다 주면 고객께서 쓰시다가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정말 골치 아파요. 해결하려면 그 안을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이걸 룰 베이스 비전이 갖고 있는 검사에서의 저희가 한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룰 베이스 비전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렇게 리지드한 바디에서 저런 패턴을 추출해서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 있는지를 알아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속으로 이런 2D 코드를 읽는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계측하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트래디셔널 머신 비전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호함에 대해서는 트래디셔널 머신 비전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보여주면 사람은 뭐 단방에 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것도 집이죠. 이것도 집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집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사람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각종 다양한 기준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새는 뭐라고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날개가 달려 있고 부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리가 2개이고 뭐 날 수 있고 근데 날 수 없는 새도 있고 다리가 2개가 아닌 새는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외가 생기는데요. 그 기준을 잡고 사람한테 지식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애한테 저희가 학습을 시킬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저렇게 다양한 집을 보여주고 이게 그냥 집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꼬마 친구의 머릿속에는 집에 대한 이제 컨셉이 잡힙니다. 상당히 많은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이라는 게 그리고 예시 기반으로 학습만 해도 충분히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사람이 가진 그 지능의 특징이고요. 저희가 이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기술로 변환해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그넥스 딥러닝이 가지는 특징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유연함이라든가 아주 높은 성능의 예외 처리 가능한 높은 성능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반복적인 특성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기술로 보고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그 엔드 투 엔드
죄송합니다. 예, 기술로 보고 있고 슬라이드가 조금 꼬였네요. 예.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딥러닝은 보통은 그 엔드-투-엔드 학습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그냥 다양한 집을 보여주고 이거 집이야 집이야 집이야라고 이제 알려주는 방식을 쓰는데요. 이 방식이 갖고 있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못 판단했을 때 이거를 고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보시면 엔드-투-엔드 학습이라고 아까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극단적인 엔드-투-엔드 학습을 제가 본 케이스가 뭐였냐면 몇 년 전인데요. 그 CVPR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딥러닝 관련된 학회에서 엔비디아가 나와서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놀라운데요. 엔비디아가 차량에다가 카메라랑 센서를 엄청 많이 달고 사람을 앉혀서 그냥 계속 한 달, 두 달, 한 몇 개월 동안 운전을 시켰어요. 미국 그냥 도로에서. 그래서 뭘 했냐면 차량에서 그 차량 앞에 있는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도로가 어떻게 생겼고 차선이 어떻게 있고 그다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앞에 차는 어떤지 이런 정보들과 동시에 운전자가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들, 핸들을 어떻게 꺾고 엑셀을 어떻게 밟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고 하는 것들을 모두 기록한 다음에 딥러닝망에다가 입력은 그런 이미지와 센서 값들을 주고요. 그다음에 아웃풋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야 돼 하고 그냥 학습을 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냥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켰더니 그냥 얘가 운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잘 안 되네. 만약에 안쪽에 어떤 가다가 대부분 잘 하는데 아주 예외 케이스가 하나 생겨서 잘 안 돼. 그러면 그 안을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이라는 게 망이라는 게 그냥 숫자의 조합에 불과한데요. 데이터가 그 안에 수천만 개에서 수억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그 데이터 중에 어떤 게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내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게 엔드-투-엔드 학습의 문제점이고요. 공장 자동화에 적용을 해본다면 저런 이게 지금 저 트레이에 들어있는 절삭 공구인데 절삭 공구의 분량인지 아닌지를 뭐 수만 장 가지고 학습시키면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 딥러닝이 저런 판단을 했는지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딥러닝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그넥스는 이 딥러닝 기술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엔드-투-엔드 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블럭으로 쪼개놨는데요. 세 가지 정도 블럭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로케이트, 어떤 특정한 쉐입의 위치를 알아내는 로케이션 툴, 그리고 그 안에 분량이 어디 배치되고 있는지 알아내는 어널라이즈 툴, 혹은 분량이 형태를 주게 되면 이게 어떤 분량인지 알아내는 클래시파이 툴인데요. 이건 아까 절삭 공구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절삭 공구가 지금 트레이에 담겨 있는데 트레이 백그라운드는 사실 전혀 검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녀석은 다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블루 로케이트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절삭 공구 위치만 저렇게 따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절삭 공구를 가지고 OK 녀석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게 되면 OK 정상인 녀석에 있는 패턴들만 학습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상과 다른 녀석은 불량으로 얘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기도 합니다. 뭐 거꾸로 이걸 불량이야라고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드 세그멘테이션 툴이라는 게 여기가 불량처럼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검출을 해낼 수 있고요. 이 검출된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툴에 넣게 되면 이게 긁힘인지 흠집인지 이런 진성 불량인지 아니면 얼룩이나 먼지 같이 불거나 닦으면 없어지는 가성 불량인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판단하는 툴이 있고요. 이렇게 툴을 조합해서 쓰시게 되면 가다가 예외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툴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블랙박스 학습보다 훨씬 더 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체인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블루, 레드, 그린을 툴체인을 사용하지만 이 툴체인들은 레고 블럭 같아가지고 마음껏 조립하셔서 쓰실 수가 있고요. 편하신 대로. 그리고 이 툴체인 사이사이에다가 예를 들면 검출된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측을 해서 이 특정 값을 넘어갈 때는 불량이라고 잡고 싶다면 중간에다가 다른 컨벤셔널 비전 툴을 넣어가지고 계측을 하셔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이 검사 자동화 쪽에서 딥러닝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갖고 있지 않은 큰 장점이 이 툴체이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투엔드 러닝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 자체가 뭐 수십만 장, 저희가 이제 학계에서 보통 쓰는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알기로 수백만 장을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공장에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얻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량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개수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학습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같은 툴체이닝과 코그넥스가 갖고 있는 망의 특성을 이용하시게 되면 적은 양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산 자체도 좀 굉장히 경량에 가까워서 공장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컴퓨팅을 사실은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팩토리 오토메이션 하게 되면 팩토리 안에 굉장히 큰 서버룸이 있고 그 서버룸에서 딥러닝을 다 돌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비 하나에 붙어 있는 산업용 PC라고 하는 거에 GPU 하나 쓰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적은 컴퓨팅을 갖고도 돌릴 수 있어야 공장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코그넥스 쪽은 가능하게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딥러닝 툴을 쓰는 데 있어서 학계에서는 보통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식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서 쓰시는데요. 이렇게 된 툴을 공장에다 갖다 주게 되면 공장에 계신 엔지니어 오퍼레이터들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그넥스가 갖고 있는 툴은 다 이렇게 GUI 기반으로 굉장히 심플한 GUI만 가지고도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장이 다시 말하면 최적화된 딥러닝 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딥러닝뿐만 아니라 컨벤셔널 비전으로 계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쓰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적은 이미지로 학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딥러닝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장에 계신 엔지니어링의 레벨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은 다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OCR 툴인데요. OCR이 그 옵티컬 캐릭터 레커그니션의 이제 약자인데 공장에서 OCR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하이스피드로 아주 클린한 텍스트를 읽는다거나 그다음에 바코드를 읽는다는 것도 약간 저희가 OCR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왔는데 근데 이 기존에 쓰던 OCR을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곡면에 찍혀서 글씨에 왜곡이 되게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양각이나 음각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왜곡이 또 많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모호하게 여기 보시게 되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이게 스켈리토나이즈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스켈리토나이즈 돼 있거나 아니면 찍는 각도에 의해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읽기가 어려운데 배터리는 보시게 되면 다 캔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나 캔이나 파우치 타입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양각이나 음각으로 찍힌 글씨들은 사실 기존의 컨벤셔널 기술로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그 딥러닝 기술로 리드라고 하는 툴을 개발해서 OCR 툴을 개발을 했는데요. 얘는 학습이 미리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인에서 굳이 학습을 많이 시킬 필요가 없고 그 폰트 사이즈 이런 것만 몇 가지 조정하시게 되면 바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성능으로 리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의 재생이 이거 되네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서 사용된 많은 이제 OCR 캐릭터 예제인데요. 이 녀석들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웃 오브 박스 OCR이라고 해서 특별한 학습이 별로 필요가 없고 위치하고 폰트 사이즈 정도만 지정해주면 끝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읽고자 하는 글씨의 대략적인 사이즈가 이 정도야 라고 처리해주게 되면 바로 캐릭터를 읽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 또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사람은 쉽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그 소프트웨어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글씨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왜곡도가 큰 녀석도 일부 옵션만 조정해 주시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게 읽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CR 툴을 딥러닝으로 만들어서 프리트레이닝된 OCR 툴을 제공한 다음에 실제로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챌린징한 케이스들이죠. 조명에 의해서 아까 보셨던 케이스 왜곡이 생긴 경우 그리고 저렇게 다트로 익혀서 스탠다드 폰트가 아닌 경우 스켈리토나이즈 폰트라고 해서 따닥따닥 붙어있는 녀석들 그다음에 모호한 게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그넥스 딥러닝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딥러닝을 그 공장에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그넥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코그넥스는 지금 작년에 그 창업 40주년이 됐습니다. 창업 이후에 저희는 그 산업용 머신 비전 기술만 개발해온 회사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분야로는 절대로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산업용 머신 비전의 특성이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으면 높은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사업을 그러니까 매출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40년 치고는 사실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서 지금 저게 작년 수치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1 밀리언을 넘어서는 그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1년 만에 한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 동안 비전만 해온 회사이고 굉장히 많은 회사 그 국가에서 팔리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저 가운데 있는 녀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아시아 전체에서 한국에만 지금 R&D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그넥스 안에는 한 딥러닝 엔지니어가 14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80명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 엔지니어가 이 회사 규모를 생각했을 때 공장 자동화라는 분야에서 저렇게 많은 딥러닝 엔지니어를 확보한 회사는 코그넥스밖에 없는데요. 그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한국의 수아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당시 이제 언론에 발표된 게 인수 규모가 2,500억 정도였고요. 2,500억을 주고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인수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던 이제 엔지니어 리소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아랩을 인수하면서 한국의 R&D 센터가 사실 수립이 됐고 저도 원래 코그넥스에서 일하다가 수아랩 쪽에 있는 그 주분들 서초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한국에 했습니다.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이 딥러닝이라는 게 공장 자동화에서 사실 쓰이는 분야이긴 하지만 아직은 신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거기 세츄레이션도 있고요.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3개국이 가장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R&D 거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 중에 어디다 셋업을 할 거냐를 본사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수아랩 인수 전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R&D 센터를 미국 회사가 절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회사가 R&D 센터를 중국에 수립하면 그건 그 말 그대로 바로 기술 유출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절대 설립할 수가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마켓이었지만 최근에 마켓 자체가 굉장히 세츄레이션돼 있고 그리고 일본은 미국 사회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본사 입장에서는 투명성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확장성도 있는 나라를 한국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 큰 회사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코그넥스 입장에서는 이게 인수 규모 중에 가장 컸고 또 한국 기준으로도 이런 IT 회사들 중에서는 인수합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설명을 좀 그리고 뭐 여기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구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학습을 최대한 시켜놓고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성능이 나오는 인공지능이었다면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사람과 되게 유사하게 최소한의 학습 혹은 학습 없이도 동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 최대의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지금 현재 그 연구 인력들은 한국하고 본사 쪽에 이제 캠브리지 혹은 네틱 그다음에 그 스위스에 있는 3개 오피스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스위스하고 미국 오피스랑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치고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EV 배터리 관련해서 그 검사 그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는 공정이 제조사에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고요. 크게 전극 공정이라고 불리는 이제 일렉트로드 그리고 포메이션 공정, 어셈블리 공정, 모듈 앤 팩 공정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공정이 모두 표준 공정이고요. 여기에 한 군데 적용하게 되면 다른 그 기술사에도 다 쓰일 수 있는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게
이제 코팅 퀄리티 인스펙션인데요. 아까 보셨던 가장 첫 번째 공정인 양극재나 음극재를 그 전극 위에 도포하고 코팅하는 과정인데, 이 코팅하는 과정에서 뭐 이물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코팅이 잘 안 돼서 홀이 생긴다거나 혹은 코팅이 옆으로 튀어서 가지면 안 되는, 저희가 무지부라고 부르는데 무지부로 튀는 경우, 이런 녀석들을 검사해야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고속입니다. 고속 공정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카메라의 고속 공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거냐가 핵심 기술이고요. 딥러닝하고 컨벤셔널 비전 보통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부에는 이제 계측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다음의 예제는 이제 실린더리컬 배터리 표면 검사인데요. 프리스매틱도 있지만 실린더리컬 배터리도 똑같은데요. 저렇게 외관 검사를 합니다. 외관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불량으로 연결이 될 거냐 아니냐는 사실 명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외관상의 스크래치나 아니면 찍힘 같은 게 있었을 때는 높은 확률로 불량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산된 녀석들은 사실 엔드 유저인 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회사가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 표면에 있는 불량들은 보통은 그쪽에서 억셉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표면 검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측면 그리고 상단, 하단을 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스크래치, 아까 말씀드린 스크래치나 찍힘, 그다음에 긁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쪽에서 검사 중에 가장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웰딩입니다. 용접 검사죠. 배터리는 그 제조 특성상 용접이 필수적인 공정이고요. 굉장히 많은 포인트에서 용접이 사용됩니다. 이 케이스는 실린더리컬 배터리에 캔에다가 젤리롤을 넣고 상단에 뚜껑을 씌우고 용접을 하는데, 이제 그 용접 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 웰딩이라는 그 특성이 굉장히 비정형적이고요. 불량 기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구멍, 아시겠지만 용접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용접 자체가 그 말대로 되게 비정형적으로 형상을 갖고 가거든요. 이런 녀석의 불량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컨벤셔널 비전으로는 웰딩 검사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딥러닝만이 사람과 유사하게 학습해서 성공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웰딩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웰딩인데요. 파우치 셀입니다. 파우치 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젤리롤을 그 파우치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저기 좌우를 실링한 다음에 그다음에 양쪽에 이제 웰딩 탭을 이제 웰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웰딩에서 똑같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웰딩 검사는 파우치 셀 제조업체들이 최근에 거의 대부분 다 도입하고 있고요. 딥러닝을 통해서 웰딩 검사의 좋은 성공 사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웰딩이죠. 이건 프리스매틱 배터리인데요.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이나 파우치 안에다가 젤리롤이라고 하는 양극재, 음극재를 뭐 말아서 또 막 쌓아서 스태킹한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액을 주입하고 밀봉을 해야 되는데요. 프리스매틱 배터리는 보통은 뚜껑을 다 씌운 다음에 그 상단에 이제 실핀이라고 하는 구멍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다 통해서 액을 주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웰딩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웰딩 검사죠. 실핀의 웰딩 검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만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고요. 이것도 거의 표준 검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웰딩입니다. 프리스매틱 배터리의 주변부도 그 캔을 씌운 다음에 거기다 웰딩으로 실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딥러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우치 셀인데요. 파우치 셀 표면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파우치 셀 생각을 딱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말랑말랑하고 비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표면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매끄럽지 않는데 약간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세게 되면 되게 많은 경우에 새츄레이션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일어난 새츄레이션들에서 뭐 구겨짐 혹은 찍힘, 찢어짐은 특히나 아주 크리티컬한 불량이고 구멍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불량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컨벤셔널 비전으로는 절대 풀 수 없었고요. 딥러닝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레드 세그멘테이션 툴을 이용해 가지고 불량 위치를 검출을 해서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OCR이 또 배터리 쪽에 많이 쓰입니다. 이게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 어떤 제조사들은 표면에다가 보통 2D나 그 1D 바코드를 사실은 각인하거나 붙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정 제조사는
이거를 캐릭터, 그러니까 OCR로만 각인하는 그 고객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바코드 리더는 못 쓰고요. OCR 기술을 써야 되는데 이게 메탈이다 보니까 메탈이나 저는 비닐이다 보니까 거기에 인쇄된 품질이 아주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표면 자체도 그렇게 매끈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읽어드리는데 OCR 검사를 하는데 OCR로 읽어드리는 데 있어서 컨벤셔널 기술로는 한계가 되게 많았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BD의 리드 툴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모듈 팩의 이제 버스바 웰딩인데요. 똑같이 웰딩이고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는 진짜 웰딩 포인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데 검사를 다 하려면 딥러닝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 딥러닝이 코그넥스 딥러닝이 굉장히 잘 동작을 했고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한국에 계신 많은 제조사들은 저는 웰딩 검사나 아니면 계측을 하는 데 있어서 3D 비전을 많이 쓰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거의 디폴트로 이 3D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 녀석은 3D를 이용해서 스캔해서 위치, 높이 정보를 같이 계측을 하고 동시에 웰딩 포인트들은 3D 비전으로 스캔한 이미지를 가지고 딥러닝에 연결해서 검사까지 연결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그 서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웰딩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저도 100%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모듈 팩을 제가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안에서 나오는 열을 바깥쪽으로 발산시키기 위해서 서멀 인터페이스를 저렇게 생성을 하는데요. 이 서멀 인터페이스도 똑같이 웰딩이랑 유사해서 아주 비정형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있는 분량도 마찬가지로 컨벤셔널 비전으로 검사하기가 어렵고요. 딥러닝으로 검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 특성상 굉장히 많은 웰딩이라든가 이런 비정형적인 형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컨벤셔널 비전으로는 검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이 부분들을 최근에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고 있고요. 많은 성공 사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